않았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도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을 과거의 공식 정교의 유머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신고.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만든 음악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것에 집착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성공 비결이나 미래 음악 산업에 대한 거대 담론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을 섣불리 예측하거나 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 저와 방탄소년단이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통찰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빌보드 키드입니다. 중학생 때 우연히 친구들을 통해 아주 낡은 화질의 비디오 속 꽃미남 밴드를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영국 팝 밴드 듀란 듀란입니다. 저는 그들의 음악도 좋아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밴드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꽃미남 밴드에 꽂혔던 걸 보면 저는 결국 아이돌 프로듀싱을 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닌가, 그런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듀란 듀란을 좋아하던 시기는 요즘과는 다르게 외국 가수의 정규 음반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공연하는 영상은 더더욱 보기 힘들었죠. 그래도 복사를 여러 번 거쳐서 정말 화질이 안 좋아진 비디오를 어렵게 구해보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1970년대, 1980년대에는 국내에서 팝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팝이 전 세계를 강타하던 시기였죠.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국만의 음악적 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팝 음악을 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현재 우리에게는 K-팝이 있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K-팝이 세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많은 선배 아티스트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도전을 반복하면서 길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K-팝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었죠. 감사하게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길을 이어받아 세계 무대의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세운 여러 기록들은 저에게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선 지난 1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은 아침부터 북새통. 대부분 방탄소년단을 기다리는 현지 팬들이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초청된 방탄소년단. 평소 보기 힘든 방탄소년단을 담기 위해서 팬들은 빠르게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밀려드는 팬들 때문에 보안 요원들이 총동원됐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힙합과 K-팝 댄스 음악을 결합시킨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이다. 지난 11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났다. 빌보드에 이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초청으로 현지 언론들의 취재 요청이 몰려들고 있었다. 방탄소년단 기획자인 방시혁 프로듀서도 시상식에서 초청받아 일정을 함께했다. 아니 니네는 기분이 어떤데? 나는 정말 니네는 그래도 현장이라도 가잖아.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그렇지. 갑자기 언제 갑자기 얘네가 이렇게 된 거냐. 거기다 우리는 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 멤버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오늘 말고 이제 전에도 공연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약간 반응이 너무 뜨겁고 되게 우리 노래 되게 크게 따라 불러주시고 해서 뭔가 AMA 때도 팬들 덕분에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기가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어느 곳에서 무대를 얼마나 크고 대단한 곳에서 무대를 하는 것인지 실감이 안 나는데 정말 빨리 가서 그 분위기를 빨리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11월 19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행사장 앞. 이날 행사장에는
취재진들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팬들이 수없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왜 이들은 방탄소년단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힐 만큼 권위 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 명성에 걸맞게 세계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2년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초청받은 이후 K-팝 아이돌 그룹 최초의 공연 무대다. 현지 언론의 눈길을 끈 것은 열광적인 방탄소년단 팬들의 반응이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올랐다. 신곡 DNA를 한국어 가사 그대로 노래 4분 남짓의 짧은 공연이었지만 당일 미국 내 구글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그 인기를 또 한 번 입증해 세계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각인시킨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은 건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것이 큰 계기였습니다. 빌보드에는 소셜 미디어 상의 인기 지표를 나타내는 소셜 50이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2016년 10월에 이 차트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2016년 10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차트에 등장하지 않다가 10월 첫 등장부터 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차트를 기준으로 총 69주에서 60주 1위의 이름을 올리고 현재도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측에서 방탄소년단을 집계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방탄소년단의 언급량이 글로벌 스타들과 견주었을 때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링크브릭스에서 인스타그램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6년 동안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던 저스틴 비버와 3년 연속 후보에 올랐던 아리아나 그란데 함께 비교 분석했습니다. 각 아티스트의 최신 앨범을 기준으로 앨범 발매일부터 4주간 신규 앨범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방탄소년단의 언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을 받은 이후 방탄소년단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팬들과 소통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활용을 모든 결과의 비결로 꼽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제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 역시 그것이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을 기획하기 전에 그들을 만났을 때 솔직히 저는 지금과 같은 미래를 꿈꾸지는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톱 아티스트를 키워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적은 없다는 거죠.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는 지방에서 막 서울로 올라온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른바 주류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한 가지 자신은 있었습니다. 이 빛나는 재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금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지점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인지 알아내는 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 세계의 팬들이 과연 어떤 점에 호응하고 있는 것인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공원. 현지 고등학교 K-팝 댄스 동아리의 춤 연습이 한창이다. 최근 미국 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K-팝 댄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동아리에는 다양한 인종과 성별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 빅뱅, 트와이스 등 K-팝 그룹의 다양한 춤을 재현한 이들은 K-팝 관련 행사에 출연해 자주 공연을 한다.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는 전 세계 팬들이 K-팝 춤을 따라 추는 일명 K-팝 커버 댄스 영상이 1000만 건 가까이 등록돼 있다. 그 수준도 상당하다.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여러 명이 함께 추는 군무 영상이다. K-팝이라고 했을 적에 해외에서 한국 아웃사이드에서는 아이돌 팝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음악적 장르를 따지면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댄스, R&B, 뭐 힙합, 특히 그 이제 군무라고 하는 예, 그 댄스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튜디오. 공연 전 방탄소년단의 춤 연습이 한창이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에서 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분 단위로 매체 인터뷰와 공연 일정이 잡혀있던 미국에서도
춤 연습 시간만큼은 충분히 따로 빼둔 두어 번의 연습만으로도 녹초가 될 만큼 이들의 춤은 격렬하고 어렵다. 옛날에는 진짜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씩 춤을 췄었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멤버들이 어느 부분에서 맞춰야 되는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잘 캐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하루에 뭐 4시간 이상씩은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춤을 다 잘 추는 친구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퍼포먼스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룹을 좀 만들고 싶어서 물론 다른 가수들도 되게 열심히 하겠지만 엄청난 연습량으로 좀 많이 극복을 한 팀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춤은 팬들 사이에서 칼군무라고 불린다. 데뷔 초 인기를 끈데엔 7명의 멤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춤 안무의 역할이 컸다.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얼마만큼 잘하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뭐 그게 곧 경쟁력이 되는 것 같고 무대를 퍼포먼스를 어떻게 잘 녹이냐가 그냥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일정을 좇는 곳곳에서도 그들의 춤을 따라 추는 외국 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춤은 팬 문화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아이돌 팬들은 독특한 팬클럽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적극적인 팬 문화가 외국 팬들에게도 퍼졌다. 아티스트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 서로 나눠 갖거나 아티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자발적으로 남기고 널리 퍼뜨린다. 팬들의 이런 능동적인 문화는 세계의 K-팝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K-팝 문화를 연구 강의하는 학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K-팝 여성 팬덤 문화.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될 만큼 K-팝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팝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해외 팬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영어가 많이 섞여 있어도 그 어떤 노래의 의미나 이런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K-팝 음악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통로는 춤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어떻게 춤으로 재현해내느냐 그거거든요. 과거 K-팝이라는 용어가 막 쓰이기 시작했을 때 영화 관계자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영화는 자막을 달고 나가니까 세계로 수출이 가능하겠지만 한국어로 된 음악은 언어 장벽 때문에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노래하는 방탄소년단과 K-팝 아티스트들의 열광하는 세계 팬들을 보면서 음악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영어 공부하려고 팝송 많이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뭐 영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한글로 해서 외우고 따라 부르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렇게 K-팝의 외국 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K-팝의 어떤 보여지는 요소들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춤들을 다 따라 추고 좋아하고 하는 모습에서요. 그런 걸 보면 K-팝의 어떤 세계적인 인기 요인에는 K-팝의 그런 시각적인 요소가 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방시혁 프로듀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팬들이 춤과 무대에 열광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과거에는 대중음악을 대부분 노래 자체로 소비했습니다. 영어처럼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된 노래는 쉽게 세계 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한국어처럼 소수만이 쓰는 언어로 된 노래는 알려지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대, 20대를 두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 제가 듀란듀란을 좋아했을 때처럼 어렵게 발품 팔아서 음반이나 비디오를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나온다는 정보가 뜨면 그 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퍼집니다. 팬들은 인터넷 쇼핑으로 앨범을 구입하고 노래를 들을 때는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으로 듣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나 무대 영상을 보면서 먼 타국에 있는 아티스트에게 댓글이나 리뷰를 통해 피드백을 하죠. 최근 많은 팬들 사이에는 이런 문화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 영상을 보면서 팬 자신의 리액션을 직접 찍어 올리는 리액션 영상이라는 겁니다. 방탄소년단도
쩔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본 유명 유튜버가 리액션 영상을 올린 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팬들이 일방적인 수용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지금의 팬들은 아티스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 그리고 현재 여러 K-팝 아이돌의 음악은 그러한 팬들의 복합적인 니즈, 소통 방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K-팝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팬들과 유연하게 소통하기에 적합한 굉장히 시각적인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팝의 시각적인 특성이 댄스 퍼포먼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시각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 현장을 함께 보시죠. 방탄소년단 데뷔 초부터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함께 이슈가 된 것이 바로 뮤직비디오다. 데뷔 초부터 방탄소년단과 작업 중인 룸펜스 감독.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위해 섭외한 인물이다. 그는 2011년 국회의사당의 로봇 태권브이를 주제로 프로젝션 매핑을 선보이며 차세대 아트 디렉터로 주목받았다. 방시혁 프로듀서는 예술성을 인정받은 룸펜스 감독에게 일찍 러브콜을 보내 10편의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유럽 열차 같은 느낌의 소품들을 아예 제작을 하든지 사든지 해서 그렇게 좀 아예 미리 서로 다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방시혁 프로듀서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소품, 세트 자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쓴다. 뮤직비디오를 찍기 전 회의만 수십 번. 두 사람과 수많은 스태프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듭한 후에야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탄생한다. 작년에 발표한 봄날 뮤직비디오는 수려한 영상미와 의미 있는 메시지로 큰 호평을 받았다. 기차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확 크게 보이는 첫 장면인데 거기에 뭔가 우리 이 봄날 뮤직비디오의 이야기를 지각해주는 은유적인 단어나 뭔가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방 PD님이 조금 고민하시다가 자기가 본 책이 있는데 뭐 딱 이 이야기다.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단편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나왔다. 소설 속 희생양인 아이를 모티프로 사회의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신발이 나와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거나 약자 뭐 그런 거고 이제 바닷가에서 이 신발을 주워서 버려진 신발이죠. 그걸 들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자리에 돌려놔 주는 거예요. 2012년 발표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뮤직비디오의 영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강남스타일은 재미있는 춤과 코믹한 연출로 화제를 모으며 전 세계의 가수 싸이를 알렸다. 뮤직비디오가 아티스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 것이다. 요새는 뮤직비디오 역할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새 앨범이 나왔을 때 제일 처음 접하는 게 이 뮤직비디오거든요. 음원과 동시에. 이제 그 안에 이 가수의 활동 방향, 뭐 이번 앨범의 컨셉,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뮤직비디오는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K-팝 아이돌은 각자가 가진 컨셉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요소가 동시에 기능합니다. 매력적인 외모, 놀라운 무대 퍼포먼스, 완성도 높은 뮤직비디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음악. 저는 K-팝 아이돌을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 토털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멋진 뮤직비디오로 이슈가 된 아티스트도 많으며 놀라운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마돈나, 비욘세까지 세계의 여러 팝스타를 떠올릴 수 있죠. 그렇지만 K-팝 아이돌처럼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던 것도 그 모든 요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앨범과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는 단계는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준비에 들어가면 연습이 곧 공식 스케줄이 됩니다.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다른 활동은 거의 정지하죠. 그렇다면 시간 단위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탄소년단 입장에서 큰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의견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였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에 임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해온 일들은 우리가 앞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컨텐츠를 선보이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유명한 악기죠. 방시혁 프로듀서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피독이 이곳을 찾았다. 온갖 악기부터 각종 녹음기기까지 음악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다. 이 악기점은 방탄소년단에게 의미 있는 장소다. 미국에서 정규 1집 앨범을 녹음할 때 여기서 모든 장비를 구입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주차장에 세팅하는 이제 장비들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 거치대까지 다 스피커도 샀고요. 여기서 꽤 많이 돈을 들여 사긴 샀는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악기들이 저렴해가지고. 처음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오늘과 같은 결과는 꿈꾸지 못했다. 우리 그때 이 앨범 망하면 어떡하냐고. 맞아요. 진짜 누가 조금만 좋다고 그래도 막 오이씨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성국이가 잔디에 누워가지고 잘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뭔가 되게 위안이 됐었던 기억이 나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1집 앨범을 녹음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스튜디오 대표 에릭이다. 그 멤버들 막 피곤해갖고 여기서 막 자고, 그때 이제 멤버들 리얼리티 찍을 때여갖고 다들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수건 깔고 자고 난리다. 이곳에서 방탄소년단 정규 1집 앨범 다크 앤 와일드가 탄생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방탄소년단에게 스튜디오를 선뜻 내준 이가 바로 에릭이었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시혁 프로듀서가 가장 기민하게 관찰하는 것은 세계 음악 트렌드의 움직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 앞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새로우면서도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음악.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우스 아프리카 음악들 많이 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약간 에트닉한 월드 계열 음악들이 미국 메인스트림에서 되게 반응이 커요. 공부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공부하고 제가 뭐 감이 확 간 게 아니면 보통은 자기가 땡기는 음악들이 좀 그다음에 트렌디해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또 사우스 아프리칸 댄스도 지금 되게 유행이거든요. 시장을 미리 읽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 바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이다. 멤버들과 저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그리고 나아가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음악을 시도해왔습니다.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인데요. 레게를 기반으로 한 문바톤 트랩 장르의 곡입니다. 요즘 팝 음악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댄스홀, 문바톤 등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 DNA라는 곡에서는 기존 가요의 구성과는 다르게 후렴 파트를 과감하게 드러냈는데요. 그 대신 최근 EDM의 경향성에 맞게 드롭 파트로 대체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방탄소년단의 독특하고 고유한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고 음악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려면 결국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를 주름잡는 아이돌은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H.O.T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있었어요. 뭐 언뜻 생각해도 신화, 뭐 G.O.D, 빅뱅까지 여성 그룹들도 뭐 SES 핑크를 지나서 소녀시대, 카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름 한 획을 그은 아이돌들인데요.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뭐가 달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리허설 때 이거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RM의 공개곡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제를 다루는 사고의 깊이와 언어 사용의 유려함, 랩을 한국말로 풀어가는 창조적인 방식 등이 1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뛰어나서 곡을 들려준 프로듀서 피독에게 당장 이 친구와 미팅을 잡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팔불출로 보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실력을 가진 친구를 그냥 둘 수 없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또 제이홉은 당시에 지역에서 춤을 잘 추는 걸로 정평이 나 있었던 친구고요. 지민도 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7명의 멤버들이 각각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말 멋있는 걸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스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팬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아티스트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첫 번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탄소년단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 외에는 멤버들에게 연습 시간을 강제하지도 않았고 생활을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를 주고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초반에 선보였던 노래들이 대부분 학교에 대한 이야기였던 이유도 그 당시 그들 중 많은 멤버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와서 무슨 학생들의 반항 같은 이야기를 컨셉으로 들고 나오냐, 철진한 컨셉이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토록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한 아티스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오렌지 카운티, 방탄소년단 외국 팬들의 한 소규모 모임을 찾았다. 방 안 곳곳 사진과 포스터를 붙여놓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한국 팬들과 다를 바 없다. 방탄소년단의 외국 팬들은 입을 모아 음악에 담긴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말한다. 어른들과 부모님한테 받기 꿈을 실패 장래 희망 넘버원 공무원 강요된 꿈은 아냐 구회 말 구원 투수 시간 낭비 야자에 도지구는 아니 똑같은 사회에 반항해. 저희가 다 모르시겠지만 저희 데뷔 초 때 작사를 다 했습니다. 옛날에 사이퍼 파트 1 때 저희 다 사이퍼 파트 1도 아니고 서클룸 사이퍼. 서클룸 사이퍼라고. 이제 다 같이 해보자. 다 같이 우리가 하는 게 들어갈수록 더 좋으니까. 그러면 네, 점점 더 진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었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젠가 미래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전곡이 우리 저희 손으로 작업을 그 전곡이 미곡이었으면 좋겠다. 데뷔 초부터 멤버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에 참여한 음악들은 방탄소년단의 성장 스토리 그 자체가 됐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생각하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을 만약에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좀 저희의 지금 상황과 기분에 기반을 두고 많은 그림들과 음악들의 기본 토대가 짜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그들의 음악은 멤버들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경험에서 출발한다. 옛날에 이제 원래 친구들한테 보내는 곡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되게 그 친구들이 저를 걱정해주면서 해줬던 말들 그리고 또
저에게 건넸던 위로나 축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지금 보고 싶은 그 마음들과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선 랩을 처음으로 보고 싶다는 말로 시작을 했었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전문가들은 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주목한다. 이전 공장형 아이돌과 달리 자신의 삶에 바탕한 자발적 창조가 세계 팬들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이돌 시스템에서 만들어졌지만 자율형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힘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학습형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가르쳐졌다기보다는 스스로 좋아서 또는 스스로 막 개발하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리고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발현을 해서 곡을 쓴다던가 안무를 하던가 아니면 브이라이브를 해요.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연습, 녹음 과정, 평범한 일상을 팬들과 공유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 팬과 방탄소년단 공통의 음악적 서사가 만들어졌다. 아이돌이지만 우리는 자발적이고 진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세계 팬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음악을 소비하면서도 선뜻 나 아이돌 팬이야 라고 말하기 힘든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티스트십, 힙합에서 요구하는 오텐티시티, 그러니까 진정성과 또 이제 그 다음에 창조자, 자기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 자기 목소리, 예술성, 예술가성을 얻는 데 성공을 했죠.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은 성장이라는 가치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이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입니다. 꿈을 꾸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아이돌로 데뷔를 하고 꿈과 다른 현실에 좌절도 하고 점점 스타가 되어가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가졌던 진솔한 고민들이 음악에 담겨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내면을 표현한 메시지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팬들의 마음에 닿았고 그 덕분에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방탄소년단이 계속적인 성장의 서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소중한 시행착오들을 복귀하고 구체화해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선배 아티스트들과 여러 팀들이 방탄소년단에게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방탄소년단도 그 다음 길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이 완성도 있는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기쁜 일일 겁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죠? 듣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미래참여단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경만리 미래참여단 심리빈입니다. 네.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이 하나의 장르로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은 우선은 양적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든 메인스트림이 주목해야 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K-팝이 고유한 장르인가에 대한 논쟁도 나오는 것처럼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K-팝 가수들이 미국 시장에서 결국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대중과 평단이 어떤 정의를 내려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30대 직장인으로서 지식 콘텐츠를 전달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PD님께서도 각 분야의 트렌드를 작품에 담아내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으시고 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그런 감각을 잃지 않으시기 위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왜 사고가 다칠까요? 굉장히 어떻든 젊은 시절부터 추적이 가능한 분들이 어느 나이를 기점으로 사고가 다쳐가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뭐
좀 속어로 아이 꼰대 이랬지만 지금은 제가 나이가 언제든지 꼰대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젊은 세대가 하는 얘기들이 있고 제가 그게 동의가 안 된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맞다는 걸 찾아내는 게 내 할 일이지 쟤네들이 세상 몰라서 저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단속과 경각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다친 사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한 대답이라 죄송한데요. 저 방탄소년단이 지금 기록을 세워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그룹이 되어줬으면 좋겠는지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나눴던 얘기는 성적이나 기록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자. 음악은 올림픽이 아니다. 몇 등을 했고 어떤 기록을 냈다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팬들도 우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팬과 가수가 커뮤니케이션 해나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는 거냐에 집중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건가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진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하던 걸 계속 열심히 하겠다가 실제 저희 마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여 년 전 처음 K-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한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백했듯이 처음에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K-팝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K-팝을 하나의 문화로 즐기며 우리 아티스트들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극복하고 보완해야 할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K-팝이 가진 탈언어적이고 직관적이며 복합적인 특성들은 현 세대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지금도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들이 K-팝의 다음 시대를 열 날을 저 역시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